믿기시나요? 북극보다 춥다는 땅. 러시아 시베리아 동북부 사하 공화국 야쿠츠크.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 기온은 영하 70도까지 떨어지고 여름과 겨울 기온차가 무려 100도에 달합니다. 1월 평균 기온만 해도 영하 40도에 달하고 사람들의 눈썹은 밖에 서 있는 10초 만에 얼어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지금도 조용히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러시아 전역에는 고려인 후손이 약 50만 명, 그중 약 2만 명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 땅 사하 공화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체 인구 대비 1000명 중 1명, 사하 공화국 주민의 약 2%가 고구려의 후손, 조선인의 피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지금도 운영 중인 단 하나의 한국어 정규 교육기관, 사하 한국학교가 존재합니다. 1994년 한글을 잊지 않기 위해 세워진 이 학교는 한때는 원어민 교사가 있었지만 2009년 마지막 한국 선생님이 떠난 뒤에도 단 3명의 현직 교사들이 30년째 한국어 수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위보다 더 무서운 건 망각입니다. 그들은 얼어붙은 교실에서 오늘도 분필을 들고 말합니다. 한 번 사라지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이 말은 우리 조상의 숨결이에요. 이건 단순한 언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정체성과 기억, 조국과 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사연은 러시아 사하공화국에서 온 아이들과 30년간 한글과 한국 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실 거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하공화국에서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교사 카르자입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그 중에서도 북동쪽 깊은 곳에 위치한 야쿠츠크는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 중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1월 평균 기온은 영하 38.6도에 이르고 기록상 가장 낮은 기온은 무려 영하 64.4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영상 38도까지 올라가기도 하므로 연중 기온차는 100도에 육박합니다. 이런 극한의 기후 속에서도 약 33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그중 약 2만 명은 고려인의 피를 잇고 있는 후손들입니다. 러시아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 1000명 중 1명이 고려인의 후손이며 사하공화국 내부에선 약 2% 정도를 차지하는 인구 비율입니다. 이 수치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잊히지 않기 위해, 지워지지 않기 위해 오늘도 말 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하공화국의 중심지 야쿠츠크에는 1994년에 세워진 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름은 사하한국학교. 얼어붙은 도시 안 3층짜리 낡은 건물 안에 위치한 이 학교는 외관만 보면 그저 평범한 지역학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러시아 전역을 통틀어 마지막으로 남은 정규 한국어 교육기관입니다. 2024년 현재 이 학교는 설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총 학생 수는 481명이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한 건물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하루는 두 교대로 운영되며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다시 오후 1시부터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각자 1시간의 짧은 한국어 수업을 받는 것이 이 학교에서의 일상입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는 단 3명뿐이며 그 중 한 명인 라기모바 나제르다 선생님은 이곳에서 15년째 분필을 잡고 있습니다. 겨울 아침, 바깥은 여전히 어둡고 기온은 영하 42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조용했고 자동차는 시동을 거는 데만 30분 가까이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런 혹한 속에서도 아이들은 겨울 코트를 껴입은 채 조용히 학교에 들어섰습니다. 실내화로 갈아 신고 복도를 따라 걷는 발소리는 조심스러웠고 교실 문을 여는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교실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아이들의 얼굴은 천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목재 바닥은 삐걱였고 낡은 라디에이터는 희미한 소리를 내며 미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교실 앞 칠판에는 아직 닦이지 않은 어제 수업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한켠엔 자음과 모음이 또박또박 적힌 종이들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가, 나, 다, 라. 단정하게 정리된 자음과 모음은 마치 잊힌 이름을 다시 불러내는 주문처럼 보였습니다. 수업을 시작한 것은 아침 8시 10분이었습니다. 나제르다 선생님은 얇은 회색 스웨터 위에 도톰한 가디건을 걸친 채 교탁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희미하게 분필 가루가 묻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하얀 흔적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기억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분필을 들어 칠판 위에 조심스럽게 한 글자씩 써내려갔습니다. 기억. 또박또박 이어진 글자는 소리 없이 교실 안에 울림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단어를 바라보았습니다. 생소한 어휘였고 익숙하지 않은 발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 칠판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아이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기억은 마음속에서 잊히지 않도록 꾹 눌러 담아두는 것이라고, 잊어버릴 뻔한 것을 다시 붙잡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지만 그 어투에는 이상할 정도로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나제르다 선생은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말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고, 말을 잃는다는 것은 기억을 잃는 것이라고. 그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사하공화국에는 고려인의 후손이 많지만 점점 그 언어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한국어를 쓰는 가정은 거의 사라졌고 학교 수업 외에 아이들이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수업을 하루 단 1시간의 시간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복도 창가에 선 그녀는 창문 밖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음침한 회색 하늘, 아래 얼어붙은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리창엔 아이들이 그려놓은 낙서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고 습기로 흐릿해진 창 너머에는 한겨울의 정적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수업에서 가장 조용하던 아이가 교실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기억이라는 거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한글로 돼 있지는 않아요. 그녀는 말없이 아이의 눈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앞으로는 그 기억이 한글로도 남게 될 거라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도시는 영하 40도의 혹한을 견디며 존재하지만 이 교실만큼은 다릅니다. 분필 가루 속에 살아있는 말들, 희미하게 살아있는 정체성의 끈, 그리고 그걸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손. 그 손끝에서 언어는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1시간의 수업이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복도로 나가고 교실엔 조용한 기척만이 남았습니다. 칠판 위에 기억이라는 2글자는 누군가가 지우기 전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그들에게 단지 수업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매년 한국 문화와 기억을 심어주기 위한 활동으로 모범 학생들과 한국을 방문하는 날입니다. 비행기의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아이들의 손은 거의 동시에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회색 건물과 노란 가로등, 그리고 움직이는 자동차의 불빛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기온은 영상 14도, 야쿠츠크에서 영하 40도를 견뎌온 그들에게는 이 정도 날씨조차도 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의 결이 달랐습니다. 시베리아의 공기는 마치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게 폐를 찔러왔지만 이곳의 공기는 물처럼 부드럽고 촉촉했습니다. 그 감각만으로도 아이들은 이 땅이 다르다는 것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 로비를 걸어 나오는 순간 커다란 환영 현수막이 아이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글로 적힌 사하한국학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13살 소녀 김채연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문장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단지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로 맞이받는다는 경험은 그녀에게 생애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이 땅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듯, 잊지 않고 기다려주었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방문한 곳은 전라북도 완주군에 위치한 송광사였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 가까이 이동하는 동안 아이들은 피곤했지만 단 한 명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한 장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옆 논과 밭, 가을 햇살에 반짝이는 은행나무와 단풍잎, 그리고 한글로 적힌 간판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는 마치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사하공화국에서 배우던 언어가 현실의 풍경으로 이어지는 그 기묘한 감각은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을 안겨주었습니다. 송광사에 도착한 순간 공기부터 달라졌습니다. 산속에 위치한 이 사찰은 깊은 침묵과 나무 냄새로 아이들을 감쌌습니다. 대웅전 앞마당에 서자 오래된 기와 지붕이 눈앞에 펼쳐졌고 석탑 위에 내려앉은 햇살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집 그림자와 어우러져
마치 숨 쉬는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말없이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소리보다 새소리와 나무집 부딪히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공간. 그 고요 속에서 아이들의 눈은 서서히 적응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고요함이야말로 자신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만나는 평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과의 차담 시간. 아이들은 한 사람씩 돌아가며 질문을 받았습니다. 스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고 있나요? 처음에는 모두가 망설였습니다. 마이크가 돌아오자 김채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인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한국말로 대화해본 적이 없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말이라는 건 소리보다 마음으로 먼저 들려야 하는 거라고요. 그 말은 오래도록 아이들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말이 마음으로 먼저 들려야 한다. 그 말을 이해하기에는 아직 어렸지만 이상하게 그 문장은 채연의 가슴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이들은 생애 처음으로 새벽 예불에 참석했습니다. 이른 아침,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산사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범종 소리는 공기를 진동시켰고 그 울림은 가슴 안쪽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을 감싸는 듯한 그 소리에 채연은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쳤던 것은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릴 적 자장가처럼 들려주던 한국 동요. 채연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 목소리와 종소리가 겹쳐지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찰음식 체험도 아이들에게는 인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나물, 된장국, 연근조림, 들깨죽. 아이들은 처음 보는 음식에 잠시 주저했지만 한 입 먹자마자 조용히 숟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씹을수록 입 안가득 퍼지는 구수한 향. 천천히 스며드는 맛은 입맛을 자극하기보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했습니다. 특히 들깨죽의 고소한 향은 아이들에게 고향에서 먹던 감자죽과 비슷한 느낌을 주었고 그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맛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음식 이상의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이들은 먹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은 낯선 음식을 향한 긴장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느끼는 조국의 온기를 음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백파렴주, 꾀기 체험에서는 조용한 집중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각자 한 알씩 염주알을 실에 꿰어 넣으며 아이들은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한 알 꿰일 때마다 한 가지 번뇌를 내려놓는다는 설명을 듣고 아이들은 마치 자신들만의 기도를 담듯 천천히 구슬을 꿰었습니다. 김채연은 자신의 염주 한 알에 채연이라는 이름을 작게 새겨 넣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태어나 처음으로 한글로 적은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꿰며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가 이 언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염주알 하나를 꿰을 때마다 잊혀졌던 조각들이 하나씩 자신의 안에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은 숙소에서 조용히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각자의 염주를 바라보며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해요. 조용해요. 좋았어요. 감정은 어색하게 표현되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울림은 단순한 여행의 기억이 아닌 정체성과 연결된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단지 한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것이 바로 아이들이 이날 얻은 가장 큰 배움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은 야쿠츠크와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가로수는 은행잎으로 물들어 있었고 인도 위엔 노란 낙엽이 가득 깔려 있었습니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고요히 걷고 있었습니다. 가끔 마주치는 관광객들 사이로 들리는 한국어는 아이들에게는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교과서 속 글자들이 실체를 가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광화문광장 한복판. 김채연은 무심결에 바닥을 바라보다가 정면에 세종대왕 동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조용히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얼굴은 단단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담겨있는 듯했습니다. 마치 그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아래 놓인 훈민정음, 해례본의 부조를 바라보던 채연은 눈을 깜빡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글을 만든 사람의 조각이 지금 자신 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이들은 국립한글박물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전시관 입구에서 안내를 맡은 선생님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단지 글자가 아닌 한 민족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 목숨처럼 지켜온 기억의 박물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기엔 어렸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묘하게 저려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전시실 중앙에는 훈민정음 해례본 복제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책장을 넘기며 선생님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단 24개의 자모로 구성되어 있고 그 조합만으로도 무려 1172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라고 했습니다. 이 숫자를 들은 아이들은 동시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 수치는 이들이 배워온 언어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체감하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이반이라는 10살 소녀는 조용히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말이 그렇게 특별한 거예요? 선생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이반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글자들이 단지 학교 숙제가 아니라 사라져가는 언어를 되살리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이해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전통시장이었습니다. 광장시장 골목을 걷는 동안 아이들의 표정은 바쁘게 변했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음식 냄새, 달콤하면서도 자극적인 기름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 퍼져 있었고 각종 음식이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가 귀를 간지렸습니다. 떡볶이를 처음 맛본 11살 아르툼은 한 입 먹자마자 입을 벌리고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혀끝에서 퍼지는 매운맛은 그에게 처음 겪는 감각이었고 입술은 붉어졌으며 눈은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웃으며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겁고 맵고 이상한데 맛있어요. 그 말에 옆에 있던 친구들도 하나둘 용기를 내어 떡볶이를 입에 넣었고 교복 소매로 땀을 닦으며 웃는 얼굴이 곳곳에 퍼져갔습니다. 김채연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은 뒤 눈을 감았습니다. 된장의 향은 구수했고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향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해줬던 국의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번 먹어봤던 맛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울컥했지만 억지로 눈을 감고 두 번째 숟갈을 떴습니다. 그 국물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로가 담겨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서울이 아니라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아이들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조용히 엽서를 꺼내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고 어떤 아이는 핸드폰 녹음기에 처음 배운 문장을 속삭이며 저장했습니다. 김채연은 작은 노트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이 차가운 나라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따뜻합니다. 그 문장을 또박또박 쓰고 나자 그녀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고 노트를 가슴에 껴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은 한국에서 마지막 일정을 보냈습니다. 서울역 근처에서 간단한 기념품을 사고 마지막으로 다시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습니다. 김채연은 다시 그 앞에 서서 이번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만든 글자를 이제 제가 지키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열흘은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낯선 듯 익숙했고 멀리 있지만 가깝게 느껴졌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공항에 도착하던 날과 돌아가는 날은 똑같이 흐린 날씨였지만 그들의 표정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출국장의 유리병 너머로 비친 서울의 하늘은 흐렸지만 아이들의 눈동자엔 맑은 빛이 맺혀 있었습니다. 김채연은 탑승 게이트 앞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었습니다. 그 안엔 그녀가 매일매일 써온 글자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글로 적힌 자신의 이름, 처음 써본 문장, 된장찌개를 먹고 느낀 감정, 새벽에 불에서 들은 종소리의 떨림까지 모든 순간들이 글자가 되어 채연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야쿠츠크에 도착한 다음 날 기온은 다시 영하 41도였습니다. 익숙한 차가운 공기, 변함없는 눈 덮인 도로, 그리고 학교 건물의 오래된 외벽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아이들의 눈은 전과 달라졌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김채연은 칠판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다 같이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써봐요. 교실 안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어색한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하나둘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얀 칠판 위에 굵은 자음과 가는 모음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반, 아르툼, 나데즈다, 알리나, 그들 모두의 이름이 한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글자가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교실 안엔 작고 조용한 환호가 퍼졌습니다. 마치 자신을 처음으로 완전히 소개하는 듯한 표정들. 자기도 몰랐던 자신의 이름을 새롭게 만나는 얼굴들. 아이들의 눈동자에는 자부심이라는 낯선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제르다 선생님은 그 모습을 교실 뒤편에서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엔 여전히 분필 가루가 묻어 있었고 눈가에는 잔잔한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녀의 눈이 가장 빛났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은 잊히지 않을 거야. 잊히지 않게 할 거야.
교실 밖 창문 너머로는 차가운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고 먼 산자락은 회색빛 안개에 가려져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실 안, 이 작은 공간만큼은 따뜻했고 생생했으며 살아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채연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발표 수업에서 주제 하나를 정해 글을 써오라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고민하다가 수첩을 꺼내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어를 배운 뒤로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글씨는 다소 삐뚤고 문장은 서툴렀지만 그녀의 글에는 그 누구보다 분명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글을 읽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에선 매주 금요일마다 자유 주제 발표 수업을 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 자기 말, 자기 생각을 한국어로 말해볼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얼어붙은 도시 속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고 남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하루에 단 한 시간의 수업을 통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언어일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에게 한국어는 기억이고 연결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언어가 있다는 것은 세상과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이고 자기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김채연은 어느 날 교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언어는 바람 같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 있잖아요. 나제르다 선생님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처럼 이 언어도 분명히 어딘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채연은 학교 게시판에 작은 공지를 붙였습니다. 방과 후 한국어 독서 모임을 만들고 싶어요. 매주 한 편의 짧은 한국 동화를 읽고 함께 이야기해요. 친구들이 함께 해준다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글은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구석구석에 정성과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자원한 친구는 5명이었고 그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마다 교실 한편에 모였습니다. 첫 책은 강아지 똥이었습니다. 한 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목이 왜 이래요? 그런데 이야기를 다 읽고 나자 그 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똥도 꽃을 피울 수 있다면 우리도 뭔가 할 수 있겠죠? 그날 수업이 끝난 뒤 나제르다 선생님은 조용히 교무실에서 오래된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서랍 맨 아래 먼지가 쌓인 폴더 안엔 1994년 개교 당시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학생 수는 고작 14명, 교사는 단 2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81명의 아이들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숫자는 작을 수 있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얼어붙은 도시 한가운데에서 지켜낸 말, 되살아난 언어, 그리고 그 안에 숨쉬는 아이들의 목소리, 그것이야말로 이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하공화국의 한겨울은 길고 혹독하지만 그 눈밭 위를 걷는 아이들의 발자국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언어는 살아있었고 그 언어는 아이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국의 말이었고 뿌리의 말이었으며 미래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김채연의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글자처럼 조용히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잊지 않기 위해 아이들이 지켜낸 이 이야기,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널리 전해주세요. 우리의 말, 우리의 기억,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지켜나가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